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시의 이해, 그 중에서도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서란 사람의 마음 또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반응이 바로 태도이죠. 우리가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보고 나서 인상을 찌푸리거나 손가락질을 한다면 화가 났을 때 그 마음이 바로 감정이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행동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혹시 아바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분신이라는 뜻인데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아바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작가의 또 다른 아바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작품 속 자신의 대변인이자 바로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자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프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라.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세 번째 작품,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자, 이 세 작품에서 여러분은 화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 속에 등장하는 화자는 첫 번째 작품 엄마야 누나야에서처럼 어린 소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작품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처럼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작품 박남수의 종소리라는 작품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 즉 사물의 형태로 화자가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인은 화자를 다양하게 선택함으로써 시의 세계를 아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시를 제대로 감상하고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화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 사귄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친구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까워지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친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즐기는 음악, 취미를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동생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또는 바라는 것이나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지,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시의 화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자가 처한 환경 또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즉 시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자가 처한 상황을 짐작해보고 우리도 화자의 마음이 되어본다면 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의 화자에 대한 정보는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의 행간에 숨어 있어서 얼른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화자의 내면이 표출된 정서와 태도를 알아본다면 화자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장치, 그것이 바로 화자의 목소리, 즉 어조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만약 비가 오는 날 길을 가는데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들고 있는 우산으로 씌워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강아지의 빗물을 닦아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길만 주고 다가서지 못하거나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지 않은 이름 모를 주인에게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기 방식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지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적 상황과 화자의 태도에 따라 세계와의 관계, 즉 세계와의 거리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부정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풍자 또는 비판의 어조로 나타납니다. 거리가 가깝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친밀감이 높다는 뜻이고 예찬이나 연민의 어조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작품 두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두 작품 모두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정도 이전에 쓰여진 아주 오래된 작품들입니다. 첫 번째 시 서정준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읽어볼게요.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서정주 자화상.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친구에게 마음을 고백하거나 또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가 사실을 털어놓은 적도 있을 겁니다. 혹은 성적이 떨어져서 스스로 반성하고 또는 고백을 털어놓은 적도 있겠죠. 여러분은 그 고백의 순간에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가슴이 떨리고 부끄러웠습니까? 아니면 후련했나요? 마음속에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일은 아주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고백은 또한 돌아보기, 즉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기도 하죠. 서정주의 자화상. 이 작품은 슬픈 가족사에 대한 솔직한 작가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라고 시작하는 이 고백적인 시는 작가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그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아주 의연하고 당당합니다. 팔알이 바람이었던 삶의 시련에 맞서면서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겠다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겠다는 당당함이 있었기에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 윤동주의 별, 해는 밤입니다. 역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 윤동주 별 해는 밤. 윤동주라는 시인은 일제시대 일본 교토에 있는 대학의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항일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1943년 형무소에 갇혔고 45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윤동주의 별에는 밤은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그리운 것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는 화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그림의 끝에는 바로 어머니가 있습니다. 화자의 어릴 적 꿈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한 별이 있죠. 아름다워서 늘 가슴속에 있지만 현실은 이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슬픔은 점점 더해만 가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 자신의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 이것은 좀 어려운 표현으로 부끄러운 자아를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반전은 바로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이 부분 말이죠.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 무덤 위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이다라는 화자의 말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부활의 몸짓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살펴본 두 시는 모두 화자의 고백과 성찰을 담은 것입니다. 두 시 모두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서정주의 자화상에서 화자가 회고하는 과거는 고통스러운 밤이,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 그려내는 과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즉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편의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시적 화자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화자는 어떤 상황, 어떤 정서, 그리고 어떤 태도인가를 통해 화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학습에 대한 과제는 리로스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